77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저자, 리틀타네. 출판일, 2023년 12월 6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소신 있는 시골 생활. 책 소개. 특유의 오픈 인생 철학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유튜버 리틀타네의 슬기로운 생활의 첫 책.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가 출간되었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1년 30대의 취업 연애 결혼을 모두 포기하고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쏟아 귀촌을 단행한 신출내기 귀촌인 리틀타네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알고리즘을 탔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고 싶은 이들에게 큰 공감을 샀다. 인생 2회차를 의심하게 하는 리틀탄의 특유의 깊이 있는 생각과 뼈를 때리는 촌철살인 문장들, 그리고 그의 동생 망고로아와 함께 그린 일러스트로 가득 채운 이번 에세이는 힘든 오늘 하루도 참 잘 견딘 당신에게 소신 있게 사는 인생의 즐거움과 겁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법을 유쾌하게 전한다. 넘어지면 쉬어가면 그만이라는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해지는 법을 보여준다. 저자 소개. 저자 리틀타네, 유튜버. 조금 이른 나이에 귀촌을 감행해 시골의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유튜버이자 프리랜서. 넘어지면 쉬어가자는 자신만의 철학에 따라 시골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을 유튜브 채널 리틀타네의 슬기로운 생활에 기록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지만 과거엔 이력서에 한 줄 더 해보겠다고 밤낮 없이 일과 공부에 매진하기도 했다. 그러다 건강이 크게 무너졌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보낼 순 없기에 모든 것을 바꿀 결심을 하게 된다. 그렇게 조용한 시골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농작물을 키워내며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이 살라는 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책을 그리고 썼다. 책에서 얻은 내용. 남들보다 느리게 누구와도 다르게 사는 귀촌 유튜버 리틀타네의 우당퉁탕 호미질 라이프. 오늘의 행복을 찾아 도시에서 시골로 나를 옮겨 심었습니다. 특유의 오픈 인생 철학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유튜버 리틀타네의 슬기로운 생활의 첫 책,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가 출간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당으로 나가 삽을 들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는 신출내기 귀촌인이자 유튜버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1년 30대의 취업 연애 결혼을 모두 포기하고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쏟아 귀촌을 단행한 리틀타네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무대만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었을 뿐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일상의 이야기를 풀어내 영상 내레이션만 모아도 책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영상으로는 다 담지 못한 그의 이야기가 책으로 담겼다. 인생 2회차를 의심하게 하는 리틀타네만의 깊이 있는 생각과 뼈를 때리는 촌철살인 문장들, 그리고 동생 망고로아와 함께 그린 일러스트로 가득 채운 이번 에세이는 힘든 하루를 잘 견뎌낸 당신에게 소소한 웃음과 소신 있게 사는 인생의 즐거움을 전한다. 서두르지 않아도 꽃은 핀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당으로 나가 삽을 든다. 야외에서 하는 일은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마쳐야 한다. 밭도 만들고 정원도 가꿔야 하고 집도 수리해야 하고 이제 막 시골로 내려온 신출내기 귀촌이는 허리를 펼 틈이 없다. 요즘엔 어째 수저보다 삽을 더 많이 드는 것 같다. 평생 삽질을 하며 살아왔는데 시골까지 와서 또 삽질을 하고 있다니. 이놈의 인생은 도대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처음 시골로 내려온 건 실상 삽질에 지쳐서였다. 즐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마는 나는 유난히도 아무런 성과 없는 일들을 해온 것 같다. 우물을 한 100개쯤 팠으려나? 도전하세요. 열정적으로 사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30이 되기 전까지 이력서 한 장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구령에 발맞춰 어찌나 구르고 달렸던지.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내게 말했다.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잘해야지, 잘. 그러고 보니 도전하는 청춘으로 살면서 난 늘 부지런히 노력만 했을 뿐 그 결과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험은 이력이 되지 못했다. 한 번도 대충 산 적이 없는데 공인된 문서로 증명할 수 없는 시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나이가 되도록 뭘 하고 살았냐는 말에 뭘 하고 살긴. 열심히 살았지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쉬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 누구나 다 열심히 산다. 뜻대로 잘 안 돼서 그렇지. 난 더 이상 타인에게 나를 증명하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열심히 살다가 나가 떨어져 굴러들어온 곳이 여기, 시골집이다.
이곳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다. 그런데 어라? 나 또 삽을 들고 있네. 지금 이 상황, 예상대로 흘러가는 게 맞나? 끝이라고 여겼던 이곳에선 무엇도 끝나지 않았다. 사회로부터 은퇴하는 마음으로 내려온 곳에서는 제2의 인생이 펼쳐졌다. 뒤를 돌아보니 그간의 삽질로 만들어진 수많은 우물에 물이 조금씩 고이고 있었다.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나의 바다는 이렇게도 만들어지는 것이었나 보다. 어쩌면 나는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열심히 살기 싫은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들은 확인의 과정이다. 세상이 살라는 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큰일이 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과연 이 여정은 성공적일까? 글쎄, 언제나 그렇듯 인생에선 무엇도 장담할 수 없고 이곳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나조차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부디 걱정은 넣어두시기를.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이곳에서 평화롭게 늙어가는 게 전부겠지. 어찌됐든 살다 보면 다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 일단 가보자고. 서두르지 않아도 꽃은 피는 법이니까. 세상이 살라는 대로 살지 않아도. 나의 20대 초반은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덤비고 부딪혀서 깨졌다. 스물이라는 나이가 주는 무모함 때문인지 당시에 난 거칠 것이 없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입맛에 맞는 경험만을 쏙쏙 골라 체험했다. 말 그대로 곧 죽어도 고 하던 시절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안전한 길을 걸으며 이력서에 빈칸을 차근차근 채워나가고 있을 때 나만의 길을 갔다고 할 수 있겠다. 개척했다고 하는 편이 좋을까? 누구에게도 공증받지 못했고 서류상으로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못했지만 똑똑한 이들이 말하지 않았던가. 무슨 일이든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똑똑이 선배들의 말을 믿었다. 유명 강사의 강연이고 베스트셀러고 죄다 열정과 패기를 외치며 내 삶을 살라고 했으니까. 나는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기 전까지는 20대 중반. 나는 어느새 혼자였다. 그도 그럴 것이 백수한량인 나와 달리 또래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회사를 다니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모두 학교에 간 시각에 혼자 놀이터에 남겨진 아이처럼 내게만 주어진 여분의 시간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그 뭐야. 사회생활이라는 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때 난 뒷짐진 채 여유로운 척 휘파람 불면서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던 것 같다. 식은땀이 등 뒤로 흐르고 있었으나 불안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건 자발적 아웃사이더로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으니까? 이력은 조금 독특할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에서 잘 해낼 수 있으리란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평범한 사회생활의 꿈은 의외로 아주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발목을 잡혔다. 이력서에 빈칸을 채울 스펙이 없었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충격적이게도 당시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건 고등학교 졸업 딱 한 줄뿐이었다. 이력서에 첫 장만 넘기면 멋진 자소서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장이 도무지 채워지지 않았다. 그 흔한 수료증도 대학교 졸업장도 자격증도 하나 없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더니 인증서 없는 과정은 어디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하기야 인증서 하나 없이 지나온 시간들을 남들한테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 그간 찍어온 셀카 몇 장 붙여놓고 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들 그 말을 누가 믿어줄까? 똑똑한 선배들처럼 자발적으로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이건 선택이 아니라 도피였다. 모두가 정해진 트랙을 달리고 있는데 나만 경기장 밖에 소외되어 있지 않은가. 남들이 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와중에 혼자 동떨어져 놀고 있는 꼴이라니. 이건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아닌 그냥 찐따였다. 내 멋에 취해 살아왔는데 이래서야 조금도 멋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간의 신념과 이상을 버리고 경주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나는 경주마가 되어 레이스에 올랐다. 진짜 너무 늦었다. 작은 언덕을 등지고 강물을 바라보는 동남향의 양지바른 나의 보금자리. 이곳에서 시골 일상을 영상에 담아 전하고 있는 나는 몇 년 전만 해도 도시의 방구석 프리랜서였다. 그랬던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은 무려 8년 전. 지금과는 달리 아직은 유튜브가 블루오션이었을 때다.
당시의 유튜브는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시기로 유튜브에서 어떤 채널을 구독한다거나 챙겨본다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내가 유튜브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꾸준히만 한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개인 방송이 흔하지만 당시만 해도 아무런 자본 없이 개인의 능력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의 등장은 엄청난 센세이션이었다. 심지어 큰 재능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유튜브는 어중간한 인간이 어중간한 재능으로 어중간하게 성공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큰 장점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나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아무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건 누군가는 오히려 평가절하 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스스로 아무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는 나라는 거물을 담기에는 유튜브의 그릇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다. 그때 유튜브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 와 비슷한 울림이지 않은가. 세상의 타이밍을 놓쳐 아쉬운 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만이 아니었다. 그때 유튜브를 시작했어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머스의 대표인 아마존이 괴물이 될 거란 걸 짐작하면서도 주식을 미리 매수하지 않았던 나의 게으름과 오만은 유튜브 채널 개설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유튜브는 점차 피 튀기는 레드오션이 되어갔고 타인의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죄다 유튜브로 뛰어들고 있었다. 나 또한 여전히 유튜브 채널에 대한 욕망은 남아있었지만 과열된 유튜브 시장이 도무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나 성공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다. 처음부터 시작했다면 1세대 유튜버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나는 이미 늦었다. 차라리 다른 신생 플랫폼을 노리는 편이 나으리라는 판단 아래 한 번 더 포기했다. 그때야말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어리석은 자의 판단력은 유튜브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제 유튜브는 과열되다 못해 웬만한 능력으로는 살아남을 수조차 없는 시장이 되어 있었다.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자 유튜브는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훌륭한 대안으로 떠올랐고 이번에는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유튜브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파이가 커진 만큼 성공 사례 역시 많아지고 있었다. 내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빨리 시작했어도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텐데. 딱 1년만, 아니 6개월만 빨리 시작했어도. 그때는 진짜 유튜브를 시작했어야 했다. 30대 자식과 60대 부모. 3년 전 지금의 시골집으로 독립했다. 태어나 처음 마련한 내 집으로 이사 왔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유학 중인 동생을 만나러 잠깐 영국에 다녀오는 사이마당엔 왠지 판체가 들어서 있었다. 누군가 강제 전입한 것이다. 내 영지에 불법 침입을 한 자 바로 우리 엄마 되시겠다. 30이 넘도록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던 내가 그 오랜 기생 생활을 청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날이 갈수록 부모님 집에 사는 게 점점 불편해졌기 때문이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데도 나 홀로 괜히 눈치를 봤다. 거실만 나가도 동네 마실을 나가는 것 같았고 부모님이 귀가를 하면 인사만 하고 방으로 숨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데 당신 아는 왜인지 몸을 자주 숨겼다. 그래서 마침내 독립을 결정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 마당에 엄마의 집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사실 난 당신의 불법 점거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내 땅에 집을 짓겠다는 말씀에 별뜻 없이 그리하시라며 이미 승낙을 한 뒤였기 때문이다. 내 몸에 흐르는 K 장녀의 피 때문이기도 했고 300평이나 되는 집과 밭을 혼자 평생 책임질 자신이 없기도 했다. 언젠가는 이 공간에 부모님을 모시려는 계획도 있었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었을 뿐이다. 이 집은 내 요양원이야. 12평 남짓한 엄마의 요양원은 2달 만에 완공됐다. 대안의 건축 기술이 이렇게나 발전했다니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내가 허락하긴 했지만 설마 진짜 집을 지으리라고는 그것도 2달 만에 완공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물을 수밖에 없었다. 꼭 지금이어야만 했냐고. 엄마는 말했다. 어차피 장녀인 내가 가까운 미래에 늙은 어미를 모시고 살게 될 테니 그 전에 자신이 먼저 노후 준비를 해두면 내가 더 편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난 어리둥절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딸을 앞에 두고 엄마의 말은 이어졌다. 이렇게 집을 지어두면 서로 자주 들여다볼 수도 있고 내 집 경비실 역할도 할 수 있고 일석삼조다. 내 집 앞에 개인 요양원을 짓고 나도 모르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니. 엄마가 먼저 노후 준비를 시작한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허나 한편으로는 전혀 반갑지 않았다. 간신히 독립을 결심하고 엄마 캥거루 주머니에서 튀어나왔는데 다시 주머니 속에 쑤셔 넣어지는 기분이었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된다니까. 아,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 나도 혼자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내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당연하지. 엄마와 박 터지게 싸우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외친 그때의 나는 몰랐던 거다. 거대한 300평의 공간을 수리하고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살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나는 예측할 수 없으며 설사 알아챈다 한들 일을 감당할 능력조차 없다는 사실을. 하지만 인생 경험이 많은 엄마는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며 한 발 앞서 준비한 거겠지. 언제나 그렇듯 엄마는 항상 옳았고 이번에도 옳았다. 그렇게 내게는 이웃이 생겼다. 부모님은 언제나 내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했다. 덕분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우리 집 마당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가슴이 갑갑하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졌다. 왜 내 옆에 집을 지으려는 거지? 이제야 홀로 서기를 해보려는데 방해를 하다니.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처음에는 이 짜증이 내 독립적인 성격 때문인 줄 알았고 나중에는 인간이라면 을에 가지는 불편한 감정이려니 했다. 새들도 성체가 되면 둥지를 벗어나 홀을 날아가는데 인간은 오죽할까? 인간도 성장하면 당연히 부모 곁을 떠나고 싶지 않겠냐고. 그래서 엄마를 밀어내는 이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뒤늦게야 이것이 나의 이기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니까 사실 나는 부모님에게 도움은 받을지언정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두길 바라고 있었다. 엄마가 오지 않았으면 했던 것도 엄마가 와서 쏟아낼 질문과 관심이 내심 귀찮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받을 건 모조리 받으면서도 간섭은 받고 싶지 않았다. 아, 몰라. 물어보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내 안에 가장 이기적인 마음이 그 누구에게도 내비치지 못하는 못된 심보가 부모에게만은 작용했다. 사회에서 만난 사이에선 꺼내지도 못했을 말들을 부모님에게는 이리도 쉽게 하고 있다니 참으로 불공정한 처사였다. 결국 나는 숨 막혔던 게 아니라 귀찮은 것이었고 구속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화가 하기 싫은 거였다. 내 인생이고 내가 내린 결정인데 설득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게 너무 번거로웠다. 또 내 설명을 한 번에 이해해주지 못할 땐 더 이상 설명을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분노는 너무 쉽게 치밀어 올랐다. 감히 나를 힘들게 하다니? 부모가 돼가지고.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부모는 원래 그런 거잖아. 자식을 참고 견뎌야 하는 거잖아.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따로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족쇄를 차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었던 것이다. 엄마의 이사를 받아들이면서 이번만큼은 다른 관계를 맺어보리라 마음먹었다. 어렵게 얻은 나의 자유도 지키면서 다시 부모님의 치마폭에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나는 우리 동네에 규칙을 세웠다. 첫째, 서로 사생활을 존중할 것. 둘째, 부모와 자식이 아닌 이웃으로 교류할 것. 예상하지 못했던 건 규칙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쪽은 오히려 나라는 사실이었다. 부모님과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원한다면 자식이란 특권 역시 내려놓아야 했다. 늘 따뜻한 밥상을 받는 것도 매사에 의존하는 것도 당연한 듯 받기만 하는 것도 그만둬야 했다. 진짜 독립은 집에서 나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홀로 사는 일이었다. 지금도 내 집 앞 엄마의 요양원에는 불이 들어와 있다. 서로를 존중하며 독립하기로 합의한 지 딱 2년, 우리는 서로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밭일을 하거나 집수리를 할 때면 엄마의 손을 빌리지만 이 정도는 농촌의 푸근한 품앗이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엄마와 나는 각자의 독립에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다. 버티며 살지 않겠다는 결심. 너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귀촌을 결정했을 때 아빠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내 귀촌 생활에 진심 어린 걱정을 보태주었다. 가봤자 금방 질릴걸? 젊은 애가 혼자 시골서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어. 쏟아지는 그들의 걱정에 나는 생각했다. 버티긴 뭘 버텨. 그만두면 땡인데. 솔직히 기존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택하는 건 나에겐 별로 낯선 일이 아니다. 해외를 넘나들며 바람 잘 날 없는 청소년기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20대를 보냈다.
안주할 것이냐, 도전할 것이냐. 선택의 순간은 늘 찾아왔고 그때마다 나의 마음은 도전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뒤를 돌아보기보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다. 시골에 살며 유튜브를 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상상하기 힘든 과거지만 한때 나는 프리마 돈나를 꿈꿨다. 중학교를 외국에서 다니게 되면서 그림을 포기하고 도전한 게 바로 성악이었다. 줄곧 좋아하던 그림도 땡, 10년간 배운 바이올린도 땡. 그렇다면 노래는? 다음 도전 상대는 너다. 와신상담하며 중학교 3년 내내 열심히 성악을 공부했다. 그렇게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꿈에 그리던 예고에 가서 알게 된 건 내가 무대 체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끼도 열정도 없었을 뿐더러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악가라니. 그야말로 쇠똥이 싫은 쇠똥굴이었다. 그뿐일까? 선후배 간의 지나친 위계질서, 수직적인 분위기, 음악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 예술계의 관행도 강냉이를 날려버리고 싶을 만큼 싫었기 때문에 나는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 바닥과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뒤늦게 인문계로 전학하려 해도 쉽지 않았다. 어른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 시간, 피땀 눈물이 아깝지 않아? 지금 그만두면 그대로 끝이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음대도 가고 음악 선생도 할 수 있잖아. 미래가 보장되잖니. 어른들의 말이 마냥 틀리다고는 할 수 없었다. 조금만 버티면 음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와서 음악가가 되거나 음악 선생님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10년만 더 고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 거란 얘기였다. 10년만 투자하면 평생 연금 보장?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그렇게 어른들의 유혹에 넘어간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전학을 포기하고 예고를 졸업했다.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안정적인 루트를 밟았느냐 하면 땡. 답은 아니오다. 보기 좋게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서 내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고 주변에서는 위로가 쏟아졌다. 내가 뽑은 게 잘못된 패가 아니라는 식의 위로들. 그런데 참 이상하지. 나는 왠지 이것이 재도전을 위해 심기일전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늘이 준 기회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런 기분 자체가 내 안에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됐다. 결국 나는 재수를 택하는 대신 인도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당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 마음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멋지게 재수의 성공의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 알 수 없었다. 어른들이 말하는 이 바닥에 성공 루트를 탄들 그 길 위에서 난 행복할 것 같지 않았다. 나를 믿어준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인생을 통째로 헌납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난 경로를 이탈했다.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에 도달하리라 믿고 싶었다. 그 끝이 가깝든 멀든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에도 충분치 않.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안주하려 하는 것 같다.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거스르며 자꾸만 제자리에 고여있길 고집하는 것이다. 행여라도 원래 가진 것보다 못한 것이 쥐어지진 않을까, 손해를 보진 않을까. 변화는 귀찮고 두렵기에 무수한 핑계를 대며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난 생각한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난 지금 시골에 산다. 직접 키운 채소들로 깍두기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며 텃밭을 가꾸고 정원을 돌본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잡초들과 씨름하며 정원 벽돌 공사의 청사진을 그린다. 이렇게 일상을 보내며 이 공간에 애정을 쏟고 있지만 또 다른 변화의 시기가 온다면 나는 그것을 주저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지난 시간은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기에 열심히 살아냈다면 그 다음은 새로운 걸음을 옮길 차례라고 생각한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새로운 것이 손에 주어질 테니 말이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말이 있다. 삶은 유한하고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 과정은 어떤 모습일지 우린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다만 우리의 선택이 만드는 풍경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버티긴 뭘 버텨. 그냥 사는 거지.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순간들도. 이렇게 나이를 먹는다. 언제부터인가 나이를 세지 않는다. 내 나이를 물어오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도 하고 원래 나이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의 외면이 아닌 내면이라는 걸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데 나이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나이를 세는 건 내게는 의미 없는 일이었고 상대가 연장자이든 어린아이든 나의 태도는 늘 한결같았다. 할머니들과 스스럼 없이 친구처럼 얘기하며 농 따먹기를 하듯 어린 동생들을 동년배들처럼 대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 때문인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면 나이와 국적에 상관없이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른이라고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아이라고 무시할 까닭도 없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는 모두 친구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나에게 있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다. 그런데 나이를 잊고 살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정신과 신체 나이 사이에 인지부조화가 온 것이다. 나는 나이를 잊은 채 살고 있는데 육체는 자꾸만 늙어갔다. 내 몸도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건 늘 주변 사람들이었다.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 무슨 힘든 일 있니? 30대에 접어들자 사람들은 자주 내게 피곤하냐고 물었다. 실제로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컨디션이 최상일 때도 그들은 같은 질문을 했다. 얼마나 그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나중에는 피곤하냐는 말만 들어도 주먹을 날리고 싶어졌다. 공들여 화장한 날에도 같은 말을 듣는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피곤한 얼굴이 내 기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건만 하루아침에 세월의 풍파를 맞아버린 기분이었다. 일이 이쯤 되자 내 건강 상태나 안위를 묻는 이들에게 더 이상 분노할 수 없었다. 그들도 나만큼이나 내 노화가 낯설었던 것일 테니까. 그리고 나이를 계속 먹으면서 알게 된 건 노화가 더 이상 안색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 육신은 정말로 약해지기 시작했다. 방년 29, 난 이 뼈아픈 사실을 깨닫고 말았다. 아무리 9수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지만 나는 그런 건 미신에 불과하다며 콧방귀를 뀌곤 했다. 누가 알았을까? 29살을 넘어가면서 내가 정말 병치레를 하게 될 줄이야. 정말이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그러나 사실 내가 9수에 겪은 시련은 초자연적인 현상보다는 인과응보에 가까웠다. 30에 가까워지자 30년 넘게 이어온 좋지 않은 습관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간 홀대받던 나의 육신은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듯 보복을 시작했다. 몇 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종일 일하길 반복하다 보니 엉덩이에 말썽이 생겼다. 하반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내 엉덩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말하기 민망한 부위에 농양이 생기고 말았다. 처음에는 병원 방문이 꺼려졌지만 점차 통증이 심해지자 수치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가 지금 당장 수술을 해달라고 간청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는 모두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다.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말했다. 아, 어쩌죠? 지금 마취과 선생님들이 다 퇴근하셔서 오늘은 더 이상 전신 마취가 불가합니다. 부분 마취는 가능한데요. 시술 중에 마취가 풀릴 수 있어요. 마취 주사도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되는 거라서요. 마취가 풀려도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오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생사를 태우는 고통을 겪을지언정 한시라도 빨리 농양을 엉덩이에서 떼어내고 싶었다. 그래서 난 부분 마취로 수술하기로 결심했다. 차가운 수술대에 엎드렸고 첫 번째 마취 후 오징어 타는 냄새와 함께 엉덩이 농양이 제거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이 악귀 같은 놈으로부터 해방될 생각에 설렌 것도 잠시 엉덩이에서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다. 마취가 풀린 것이다. 수술이 시작된 지 10분이 경과된 시점이었다. 부분 마취가 풀릴 수 있다는 경고를 미리 받긴 했지만 이건 일러도 너무 일렀다. 당장 두 번째 마취 주사를 맞고 싶었지만 그게 가능해야 말이지. 초반부터 마취 주사 용량을 전부 소모해버리면 남은 수술 시간을 견딜 요량이 없었다. 그러니 어쩌겠어. 이 악물고 참는 수밖에. 사극에서 인두로 찢어지는 고문을 받는 죄수마냥 나는 이를 꽉 깨물고 생사를 태우는 고통을 견뎠다. 간호사가 이렇게 잘 참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던 걸 보면 아무래도 농양 덕분에 지금껏 몰랐던 재능을 찾은 것 같았다. 만약 정보기관에서 일하다가 적국에 붙잡혀도 내가 국가 기밀을 누설할 일은 없을 것이다. 딱 3번의 부분 마취만으로 눈물의 수술을 마쳤다. 그리고 내 엉덩이에는 수저로 살을 푹 뜬 것 같은 구멍이 남았다. 살이 완전히 차오르기까지 무려 한 달이 걸렸으나 상처 부위가 아프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다.
이놈의 농양과 다시는 조우하지 않으리라고 어찌나 처절한 결심을 했던지.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결심은 지켜지지 않았다. 얼마 후 농양은 또 재발했고 재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그것은 악령처럼 또 다시 내 뒷공무니를 따라붙었다. 결국 2주간 한의원에서 침과 한약으로 치료한 끝에 간신히 완치할 수 있었다. 호되게 고생을 한 다음부터 내 몸은 아주 민감해졌다. 밤샘 작업은 고사하고 장시간 앉아있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 몸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이 나를 용서치 않는다. 난 이렇게 세월의 풍파를 맞았다. 그것도 아주 세게. 라떼는 마리아 하며 옛날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어르신들을 이제는 이해한다. 지나간 청춘은 늘 찬란하다. 하지만 아무리 흘러가는 세월이 서글프다 해도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살아낸 시간만큼의 배움은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삶의 우선순위, 나이가 들수록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점점 적어지다 보니 쓸데없는 짓은 차츰 그만두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됐다. 에너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집중하자 그만큼 인생이 정갈해지고 성취감도 커졌다.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하는 기술이 생겼다고나 할까. 어른이 되고 나서는 편식도 줄었다. 예전에는 맛이 없어서 먹지 않았던 가지, 버섯, 브로콜리 같은 야채들이 좋아졌다. 허약해진 몸이 새로운 영양소를 찾기 시작하며 일어난 현상이겠지만 덕분에 나는 더 이상 편식하는 어린아이가 아닌 음식을 골고루 먹는 어른이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사는 지혜가 조금은 생긴 것 같다. 중고나라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던 과거의 나는 이제 없다. 어른이 된 뒤로는 좀 더 꼼꼼해졌고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한다. 쉽게 뒤통수를 맞지도 않는다. 물론 진짜 사기꾼들을 피할 길은 없을 테지만 괜찮다. 지혜가 늘었다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늘어가는 나이를 양분 삼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 그러니 기왕 먹는 나이 맛있게 먹자. 배불리 먹으면 언젠가는 전부 나의 피와 살이 되어 있겠지. 나의 시간을 책임진다는 것. 시골집에서 맞는 첫 아침,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눈을 떴다. 시계를 보자 생각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그래도 왠지 여유로운 기분이었다. 오늘은 시골에서 맞는 첫 아침이고 할 일은 유튜브 대본을 쓰는 일뿐이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대본은 3시간이면 충분하다. 어차피 시간도 있고 일은 조금 미뤄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소소하게 집안일을 하며 볼 요량으로 넷플릭스를 틀었다.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드라마 시즌 하나를 끝냈다. 다음 화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음 화가 재생되는 넷플릭스의 서비스 탓이다. 시청자가 중간에 탈주할 수 없게 하다니. 정말이지 악랄한 대기업의 술수가 아닐 수 없다. 일어나서 한 일이라곤 드라마를 본 게 전부인데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마음 한편이 초조해진다. 하루 종일 미뤄온 일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허나 일을 하기 전에 배부터 채우는 게 우선이다. 기다린다고 누가 입에 밥을 떠먹여주지 않기 때문에 식사 시간은 절대 거를 수 없다. 그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어느새 완전한 어둠이 찾아온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선 고라니의 울음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온다. 심약한 도시 출신의 외지인은 오금이 저려온다. 이럴 땐 아이돌 영상을 틀어 심신을 안정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아이돌 영상을 보며 몇 시간을 허비하고 나면 하루 종일 허송세월했다는 죄책감과 불안으로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으로 늦은 새벽까지 하얗게 불태우다 쓰러지듯 잠든다. 잠들기 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일했기 때문에 마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의미 있게 보낸 시간은 2시간, 즉 하루의 12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그날 이후 난 여태 외면해오던 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이었는가를. 도시에서는 의지가 조금 약해도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침대에 누워 배를 긁다가도 SNS에서 운동, 공부, 취미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걸 해내는 사람들의 인생을 엿보다 보면 침대를 박차고 일어날 힘이 언제든 솟아나기 때문이다. 꼭 하고 싶은 일도, 열정도, 의지도 없었지만
유독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자주 그들만의 리그에 합류했다. 공부가 하고 싶으면 그룹 스터디에 참여하고 영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다녔으며 운동이 필요할 땐 헬스장에 갔다. 남들만큼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기만족만 할 수 있으면 무리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시골로 간다는 건 그런 환경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의미했다. 하지만 의외로 걱정은 되지 않았다. 사람도 인프라도 없지만 그 말인즉 온 시간이 내 마음대로라는 뜻이었다. 24시간이 다 내 것이 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시골로 오면서 나는 포부에 부풀었다. 나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이곳에서 자기 개발의 신이 될 터였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신감은 박살나고 말았지만 막상 시골로 오자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었다. 난 그제야 자유 시간의 꽃말을 알았다. 더 이상 그 무엇에도 책임 전가를 할 수 없었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꼭 가야 할 곳도 참여해야 할 모임도 없기 때문에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순전히 내 책임이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금처럼 쓰이기도 개똥처럼 쓰이기도 했다. 나의 시간을 책임지는 것,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 하지만 30대를 지나가는 내게는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도시에서의 내가 무임승차했던 건 사람들의 바쁜 스케줄이 아닌 그들의 열정과 의지였다. 의지가 약한 인간은 누군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대로 쓰레기가 된다.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일상은 게으른 나로 하여금 24시간의 대부분을 허비하게 했다. 니체가 말하지 않았던가. 하루의 3분의 1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라고. 확실히 내 시간을 가장 낭비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였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나는 태어난 이래 단 한순간도 노예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 하늘이시여, 인간은 어찌하여 이리도 나약하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스스로의 시간을 책임져야 하는 날을 맞이한다. 자신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정해주는 대로 살아가던 내게 이곳에서의 시간이 주체적인 삶을 향한 전환점이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엄청 뿌듯하고 열의가 솟구친다. 이젠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모처럼 할 일 하나 끝냈으니 넷플릭스 딱 한 편만 보고 자야지. 시골이 약이 되는 사람. 시골집의 아침에는 시계의 알람 소리도 깨우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아침 6시가 되면 마치 전날 백미 취사 예약이라도 해둔 마냥 눈이 자동으로 떠진다. 이전이라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일이다. 원래 내게 아침 6시란 하루를 시작하기에는 한참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모두가 출근한 다음에야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시골에 온 뒤로 내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이제야 알 것 같다. 나 같은 인간은 진즉 시골로 왔어야 했다. 사실 나는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생활과는 평생 담을 쌓고 살았다. 그런 나를 잘 아는 부모님이기에 내 귀촌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는 온통 걱정뿐이었다고 한다. 10년 동안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외선을 혐오하고 도시의 편리를 즐기는 딸이 귀촌을 한다니 한숨이 나올 만도 하지. 특히 아빠는 회의감을 내비쳤다. 집 나간 사회성, 게으름, 저질 체력. 이 모든 것을 갖춘 나. 이런 성향으로도 도시에서는 방구석에 처박혀 그냥저냥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나태한 태도가 시골에서도 통하겠냐는 거다. 시골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줄 알아? 왜 못 살아? 난 할 수 있어. 이 호언장담은 객기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거기도 다 사람이 사는 곳인데 도시와 뭐가 그리 다르다고. TV만 켜면 볼 수 있는 한국기행만 봐도 젊은 사람들 역시 시골에서 잘만 살았다. 원래 남들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이기 마련이지. 생각해보면 내가 앞뒤 가리지 않고 귀촌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건 무지해서였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역시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다. 내 머릿속은 그야말로 꽃밭이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물든 내게 시골집이랑 꿈과 희망이 가득한 판타지 세계에 가까웠다. 영화 백설공주처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알아서 가꿔지는 텃밭과 동물들이 관리해주는 정원. 어린애 같은 상상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시골에 가면 모든 게 알아서 해결되리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웬걸, 직접 살아본 시골은 디즈니 동산이 아니었다. 현실은 시련투성이의 해병대 캠프, 약해 빠진 인간들이 새로 태어나는 곳. 시골은 바로 그런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게으름이 용인되지 않았다. 도시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침대와 물화일체가 되어 종일 만화를 읽거나 잠이나 자는 삶을 즐겼다면 이제 그런 무척추동물 같은 생활과는 영영 안녕이었다. 왜냐?
이곳에서 나는 조물주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밭에 심은 농작물은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거나 벌레에게 뜯어먹힌다. 또 잡초들은 매일 뽑아주지 않으면 하루가 다르게 괴물처럼 증식해버리고 보일러 기름을 제때 채워 넣지 않으면 겨울밤 방 안에서 시베리아 한파 체험을 하게 되는 수가 있으며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파리떼가 창궐하고 고양이 똥은 그때그때 치우지 않으면 온 밭이 똥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망해버린다. 다시 말해 시골에서 부지런함이란 곧 생존이고 살아남고 싶으면 부지런해져야 한다. 게으름뱅이에겐 시골이 명약이었다. 시골에서는 이런 병도 치유된다. 바로 벌레 혐오증. 이곳에서는 각종 벌레와 뱀처럼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조금은 무섭게 생긴 녀석들을 도처에서 만나볼 수 있다. 거미나 개미는 귀여운 축에 속한다. 시골에는 그리마, 노래기, 지네와 같은 빠르고 다리가 엄청나게 많은 절지동물이 흔하다. 처음에는 징그러웠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좀 싫은 정도였지만 이제는 덤덤하다. 고무장갑만 있다면 직접 잡아서 내보낼 수도 있다. 동고동락하다 보니 이제는 그들과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들에게는 내가 압도적인 크기의 어마어마한 괴물로 보이겠지? 환경 보존의 의미에서 지구에 정말 해로운 건 벌레가 아닌 인간 아닐까? 인간이 야기한 온난화로 곤충의 개체수가 41% 감소한 지금, 우리 인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곤충들에게 다만 감사해야 하는 입장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벌레 혐오증도 자연스레 치유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시골로의 이사를 후회하지 않느냐고. 덜컥 사버린 집이 짐처럼 느껴질 때는 없냐고. 어느새 3년의 시간을 시골에서 보낸 내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다. 식물들을 키우다 보면 적합한 땅에 심었을 때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사람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와 맞는 땅 위에선 어떤 시련과 장애도 나를 더 단단히 하는 자양분이 된다. 시골에서는 대부분의 일을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 이곳에서 나는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며 몸을 움직인다. 인터넷 속의 지식과 사람들의 말, 도시에 넘쳐나는 정보와 무관한 나만의 경험을 쌓아간다. 그리고 난 그것을 통해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참 신기한 일이다. 여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남의 것을 보고 듣고 배워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게 맞는 환경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게 맞는 땅을 찾으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꽃을 피울 수 있다. 바람에 이리저리 나뒹구는 사막의 회전초처럼 살아가던 나는 마침내 시골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을 만났다. 나는 오늘도 시골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천천히 자라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식물들처럼 그렇게 누렇게 떠서 죽어가는 나무의 자리를 옮겨주자 며칠 만에 싱싱하게 되살아났다. 걸음을 주고 가지를 쳐내도 계속 시름시름 앓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흙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의 무지로 15만 원을 한순간에 날릴 뻔했다. 자리의 중요성이란 나와 내 인생을 의심했던 모든 나에게. 책 출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말이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오래전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지만 출판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내가 출판이라니?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야 하는 것도 모자라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마감에 맞춰 완성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창작과 마감. 참 무시무시한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어라? 깨달음은 불현듯 찾아왔다. 그러고 보니 이건 내가 항상 해오던 일이잖아?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잔잔한 내레이션을 통해 나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나는 스스로 선택한 영상 포맷 탓에 2년이 넘도록 매주 유튜브 대본 마감에 시달리고 있다. 왜 이런 고통의 굴레를 자처한 것인지 아연할 때도 있지만 아무튼 지난 3년간 나는 손에서 펜을 놓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글 쓰는 건 내겐 생활이었다. 밥 먹고 잠자는 것만큼 익숙한 일에 왜 겁을 먹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자신감이 솟구치고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래, 해보자. 어차피 매주 쓰고 있는 원고에 몇 장을 추가하는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원고 작업하느라 피똥을 싸게 됐다. 이건 대자비인가? 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실수를 반복한다. 나도 한때는 글쟁이가 되는 꿈을 꿨다. 이를테면 인터넷 소설 작가 같은.
평단의 추천을 받는 순문학의 소설가보다는 좋아요라는 추천과 다음 화가 기다려집니다라는 댓글 세례를 받는 작가 쪽이 더 탐났다. 어쩌면 나는 타고난 관종인지도 모르겠다. 14살 무렵 나는 밤 11시만 되면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작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설을 연재했다. 부모님께 들킬까봐 한밤중에 몰래 혼자 어두운 방에 웅크리고 앉아 글을 썼고 그러다 공연히 어둠이 무서워질 때면 남동생을 동행하기도 했더랬다. 그래서 글이 인기가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전혀 아니었다. 내용도 뒤죽박죽, 소재도 엉망, 사실 확인 하나 되지 않은 엉터리 글이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조회수는 늘 2자릿수를 넘기지 못했고 간혹 달리는 댓글은 잘 봤어요 따위의 성의 없는 내용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연재를 멈추지 않았던 건 그런 소소한 반응마저도 내게는 최고의 찬사처럼 여겨졌던 탓이다.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어린 나에게 글을 쓰는데 그 이상 이유는 필요치 않았다. 글쓰기를 향한 나의 애정은 늘 한결같았다. 출판 제의가 왔을 때 선뜻 받아들인 건 결국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한 번이라도 이러한 애정을 꽃 피워보고자 했으니까. 지금 이 책의 마지막 권고를 보는 기분은 참 묘하다. 인생의 징검다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기분이랄까? 만약에라는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그것을 끝내 붙잡았던 것 같다. 결과는 나조차 알 수 없지만 괜찮다. 용기를 내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면 그것으로 된 거다. 용기의 기록이 쌓일수록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깊어진다. 인생을 겁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난 오늘도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 누구와도 다르게, 누구보다 느리게. 세상이 살라는 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나는 썩 잘 살아가고 있다. 나와 내 인생을 의심했던 모든 나에게 이렇게 살면 큰일 날 줄 알았지?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